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노을이 기울어갈 무렵이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저녁 식탁 앞에서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앞에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굳어버린 달걀찜이 놓여 있었다. 건너편에는 며느리와 손자가 앉아 있었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고 TV 소리만 어수선하게 울려 퍼졌다.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이에게 말했다.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니? 아이는 대답 대신 김만 싸서 입에 넣었다. 영자 할머니는 입을 뗄까 하다 다시 다물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반찬은 좀 적당히 하셔야죠. 요즘 전기세 많이 나와요. 이 말을 들은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리 없이 내려진 그 숟가락은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톡 하고 건드렸다. 아들이 들어온 건 식사 거의 끝 무렵이었다.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그냥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분위기를 살필 겨를도 없었다. 며느리는 낮게 말했다. 당신 어머님 또 에어컨 켜놓으셨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시면서 말이죠.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한술 떠넣었다.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기도 다 치우지 않은 채였다. 방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작은 이불 위에 조용히 앉았다. 불은 켜지 않았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주황빛 햇살에 희미하게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아들이 조심스레 들어와 앉았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민감하세요? 며느리도 나름 신경 쓰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 속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젊은 시절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시절 누구보다 인정받던 간호사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랴. 그러나 눈가에 맺힌 물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도시락을 챙겼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멸치볶음을 얹으며 말했다. 이것도 싫다고 하겠지. 그래도 내 손으로 해주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지. 혼잣말처럼 나온 그 말은 뜻밖에도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 잠깐 요양원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딱 3달이에요. 거기 시설도 좋고 어머니도 좀 쉬고 오세요. 영자 할머니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손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다고. 침묵은 다시 식탁 위로 내려앉았고 식구들 중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인천공항국제선 출국장 앞 한 손엔 낡은 노란 캐리어를 든 박영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반쯤 흐려진 여권 사진 속의 미소와 달리 할머니의 얼굴은 어딘가 말없이 굳어 있었다. 오랫동안 벼르고 준비했지만 막상 공항에 들어서자 온몸이 낯선 공기에 경직되었다. 2달 전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말없이 손톱을 깎던 할머니에게 한 간병인이 말을 걸었다. 어르신, 해외 나가볼 생각 없으세요? 요즘은 시니어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많아요. 단순한 위로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톡 하고 울렸다. 가만히 누워만 있기엔 너무 멀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몇 년 전 간직해두었던 미국 친구의 주소록을 펼쳤다. 수기로 적은 그 주소엔 안젤라 맥스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 간호사 세미나에 참여했던 동료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살아있다면 연락 달라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랍게도 회신이 도착했다. 낯익은 인사말과 함께 자신은 지금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근처의 호숫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젤라는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놀러 오세요. 여기 공기 참 맑고 마음도 맑아져요. 그때처럼 다시 웃어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떠나보자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기대지 않고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그냥 나로서 숨쉬는 시간. 떠난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요양원 퇴소 날짜를 앞당기고 예약한 항공권을 가방 깊숙이 숨겨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출국장에 줄에 선 할머니는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젠 내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내 마음대로야. 할머니의 노란 캐리어엔 여벌 옷 3벌과 낡은 사진첩 하나, 그리고 메모지에 적힌 미국 주소 한 장이 전부였다. 공항 직원은 할머니의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티켓을 건넸다. 그 손길엔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박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엔 더 이상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가보자는 용기 하나만 남아 있었다. 샌디에이고 외곽의 조용한 호숫가 마을. 부겐빌레아가 벽을 타고 오르는 하얀 집 앞에 안젤라 맥스웰의 집이 있었다. 잔잔한 호수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처럼 밀려들어오고 정원 끝에는 오래된 흔들 의자가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노란 여행 가방을 끌며 그 집 앞에 섰다. 주소는 분명 맞았지만 낯선 대륙의 공기 속에 선 마음은 여전히 떨렸다. 초인종을 누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안젤라가 서 있었다. 세월이 지나도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안젤라는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꼭 안았다. 영자, 잘 왔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그렇게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안젤라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 한쪽엔 두 사람이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도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안젤라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다. 한국은 어땠어요? 아들과 함께 잘 지냈죠?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요즘은 그냥 숨만 쉬는 기분이었지. 안젤라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먹었다. 안젤라는 손놀림이 익숙했고 할머니는 작은 채소도 정성껏 다듬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식사는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했다.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나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 안젤라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오래 살아요. 우리. 며칠 뒤 안젤라는 할머니를 근처 복지관에 데려갔다.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다며 소개해준 직원은 따뜻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웃음이 많았다. 손뜨개 모임에 참여한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중심에 서 있었다. 바느질 시를 나누고 자신만의 무늬를 설명하면서 할머니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갔다. 저녁이 되면 안젤라와 함께 미국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비 오는 날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묵은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서서히 영어 문장도 익혔고 현지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고 오는 일도 해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온천 가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산속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오래간만에 몸 좀 푹 담그고 싶어. 샌디에이고 북쪽 시에라 국립공원 아래 자리한 베어리지 온천 리조트. 자작나무 숲 사이로 조용히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나무 데크 위의 찻잔들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가 이곳의 아침을 구성하고 있었다. 박영자 할머니는 차 문을 조심스레 닫고 발 아래 놓인 잔디를 밟았다. 그녀와 안젤라는 차에서 내려 숙소 쪽으로 걸어갔다. 미국 땅을 밟은 지 한 달. 이제는 조금씩 길을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발걸음이었다. 안젤라는 말했다. 이곳은 내가 아주 힘들 때마다 찾아왔던 곳이에요. 할머니도 꼭 한번 데려오고 싶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마워지는 곳이니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런 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숨이 깊어지는 곳이라니 듣기만 해도 좋네요. 숙소는 작고 아늑한 통나무 집이었다. 벽 난로가 있고 창문은 넓고 햇살이 잘 들어왔다. 방 한쪽에는 묵주와 오래된 영어책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현지 농장에서 공수한 허브와 채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와 함께 낯선 냄새가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면의 창이 함께 열리는 느낌이었다. 둘째 날 아침 안젤라는 온천탕으로 먼저 향했고 할머니는 천천히 데크 위로 올라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겨울 아랫목 이불 속에 발을 담갔을 때처럼 아늑한 감각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숙소 옆 가족이 머무는 객실에서 흘러나온 소리였다. 그 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건드렸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아직도 입가에 밥풀이 묻어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차가운 눈빛으로 요양원을 말하던 장면까지. 할머니는 이국의 햇살 아래에서 처음으로 흐느꼈다. 안젤라가 돌아왔을 땐 그녀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안젤라, 나 여기 온 거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안젤라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셋째 날 오후 안젤라는 마을 근처 걷기 코스를 제안했다.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는 좁은 흙길이었다. 양옆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물빛은 유리처럼 투명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걸으며 할머니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게 어쩐지 더 위태로웠다. 문득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안젤라,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아들이라는 이름이 무섭게 다가와요. 안젤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오래 살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원망하며 버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선 할머니 자신으로 살아도 돼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람이 이마 위로 스쳐갔다. 그날 밤 숙소 벽 난로 앞에서 두 사람은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는 젊은 시절 간호사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 아기였던 아들의 생일 케이크 사진, 그리고 잊고 있었던 한 장. 아들과 함께 여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눈빛을 본 안젤라는 말없이 사진을 넘겼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한국에 돌아가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당장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아직 나를 회복하는 중이에요. 하나 둘 늘어날수록 할머니는 웃는 일이 많아졌다. 안젤라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간호사처럼 돌아온 것 같아. 사람을 돌보던 그때의 눈빛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지. 산속 온천 여행을 다녀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다. 박영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을 따라 커튼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안젤라가 끓이고 있던 커피 향이 부엌을 지나 방 안까지 흘러들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날 밤 코코아를 마시며 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용서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원망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침 식탁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젤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침에 우체통에 꽂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우편물 같아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었다. 보내는 사람 난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편지와 소에게 송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엄마, 그날 이후 아무 말도 못했네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신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의 갈피 잃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점심 무렵 안젤라는 일을 보러 외출했고 할머니는 작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사용하던 한국 전화였다. 심카드를 바꿔가며 쓰던 기기였지만 전원을 켜자 여전히 한국 시간으로 맞춰진 시계와 아들의 번호가 저장된 연락처가 떠올랐다. 손가락이 그 번호 위에서 머뭇거렸다. 몇 번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발신음이 길게 2번 울렸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여보세요? 엄마?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반복해서 말했다. 엄마, 거기 계세요? 듣고 계신 거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야. 영자야.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가 오갔다.
할머니는 아들이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사과를 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를 말끝마다 망설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한텐 엄마가 그저 짐이었겠지.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고 나답게 살고 있어. 그리고 너도 잘 살아야지. 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여기서 더 살아보고 싶어. 엄마로서가 아니라 박영자라는 사람으로. 전화를 끊고 난 뒤 할머니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들었다. 햇살에 비친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안젤라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연락했어. 아들에게. 그리고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 말에 안젤라는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잘하셨어요.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화단을 손질했다. 손에는 흙이 묻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다. 박영자 할머니가 미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던 그 즈음 샌디에이고. 호수가 집의 평화는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깨어졌다. 안젤라가 외출한 사이였다. 낯선 번호. 서울 지역 국번. 직감적으로 아들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뒤 같은 번호로 두 번째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전세금 돌려줘야 할 세입자들이 줄줄이 소송을 걸겠대요. 회사에서 징계도 있고 엄마 우리 정말 위험해요. 목소리는 초조했고 말끝은 떨렸다. 할머니는 침묵했다. 아들이 말을 이었다.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일부는 아직 유지되고 있죠? 그거 당장 정리해서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 있어요. 한참을 듣기만 하던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럼 내가 준비할게. 지금 바로 은행에 다녀올게.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몇 주 전 정리해둔 유언장 초안이 있었다. 옛날 노트 한 권에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보였다. 그리고 책상 한편 안젤라와 함께 정리해둔 자산 목록과 서류 봉투 하나. 그 속에 한국 시절 마지막으로 남겨둔 부동산 등기부 사본과 공증용 녹취 USB가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안젤라와 함께 미국 현지 변호사를 만났다. 신중한 상담 끝에 한국 자산에 대한 위임 해제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미국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그리고 추가로 아들에게 법적 통보가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전화했다. 엄마 왜 아직 돈을 안 보내셨어요? 상황이 정말 급해요. 그때 할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나도 너한테 배운 거야. 버림받는 기분 참 서럽더라. 근데 말이지 나는 그렇게는 안 살기로 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로는 짧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처럼 나도 이제 계산하고 살아보려고. 더는 당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한텐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날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이틀 뒤 안젤라가 가져다 준 우편물 안에는 한국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감사 서신이 있었다. 할머니의 자산 기부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름도 없이 조용히 기부된 그 재산은 사회를 살리는 손길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호숫가 마당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몫은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살면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아.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박영자 할머니 앞으로 한국에서 온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없었고 봉투는 서류용처럼 무겁고 단단했다. 안에는 낯익은 법률사무소 명의의 문서와 한 장의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영자님 장례식 안내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 장례식? 나 살아있는데? 문서를 찬찬히 읽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례식은 서울 모 대형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발인일은 정확히 다음 주였다. 서류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공동 주최자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말미엔 임 명의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증빙서류 안내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인생을 끝내려는 조작이었다. 몸이 떨렸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할머니는 곧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내가 너무 얕보이겠지. 며칠 후 할머니는 안젤라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중히 움직였다. 공항 도착 후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보험사와 장례식장에 정식 통보도 들어갔다. 그리고 발인 전날 장례식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차분하게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박영자 할머니는 화한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으로 북적였고 영정사진 앞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입구에 들어선 할머니를 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먼저 며느리가 할머니를 보았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이 그녀를 마주쳤다. 그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더니 영정사진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누가 죽었는지 이제 경찰이 와서 판단하겠지. 주변은 술렁였고 몇몇 조문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달려왔고 경찰도 도착했다. 곧이어 수갑이 채워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잠깐만,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를 잃은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부모는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뭘 겪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눈물 한 방울 없이 그 말을 남긴 채 할머니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섰다. 며칠 뒤 해당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다. 자신의 장례식을 연 아들과 며느리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 그 밑에는 살아서 등장한 박영자 할머니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샌디에이고로 돌아온 날 안젤라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통쾌하게 살아도 괜찮잖아. 그 말에 둘은 마당의 햇살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더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오늘 이야기.